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계절마다 다양한 과일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죠.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둘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효자입니다. 대학도 한 번에 척 붙어서 서울로 갔고 지금도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며느리도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30이 넘기 전에 결혼했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만 생각하면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째만 보면 에휴, 없던 걱정도 생기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지죠. 저희 부부 모두 배움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아들 둘 있는 거 이왕이면 둘 다 대학을 나왔으면 했죠. 엄마, 전 대학 안 가요. 책만 보면 졸리고 글씨는 춤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대학도 안 가고 그럼 뭐 할 건데? 너보다 공부 못하는 네 친구들도 다 가는 대학 너는 왜 안 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도 모자라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더 하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뭐라고 이 녀석아?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이게 다 엄마 탓인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그건 또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 공부 머리는 다 형한테 주고 나한텐 일머리만 물려줬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지가 아니다 싶으면 둘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애였거든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첫째와 둘째가 어쩜 이리 다른지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디 밖에서 주워왔는가? 둘째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녀석의 일머리가 좋았던 건 맞습니다. 녀석이 과수원을 도와준 덕분에 일이 수월하긴 했죠. 둘째가 군대를 다녀왔을 때쯤엔 방귀 좀 낀다 할 정도로 재산도 불어나 있었고요. 네 친구들은 대학 가서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는데 안 부럽냐? 둘째가 사귀는 사람은 없는지 넌지시 떠볼 생각이었어요. 군대도 다녀왔겠다. 대학을 안 갈 바엔 결혼이라도 빨리 했으면 싶었거든요. 미팅이고 연애고 다 그렇잖아요. 예끼, 장사꾼이 남는 거 없다는 소리랑 총각이 여자 싫다는 소리는 믿지도 말라고 그랬어. 됐어요. 저 그냥 혼자 살래요. 처음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는데도 여자 만나는 꼴을 못 봤거든요. 친구가 여자를 소개해도 관심 없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전화통화나 한번 해봐라 그래도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둘째의 나이 30이었어요. 야, 이 녀석아. 제발 나가서 연애 좀 해. 너한테서 벌써 호라비 냄새가 난다. 저 그냥 혼자 산다니까요. 여자 만나면서 과수원 일 언제 해요? 누가 들으면 너 혼자 일하는 줄 알겠다.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가서 연애 좀 해. 여자 만나려면 돈도 써야 하잖아요. 모아둔 돈 다 뭐 할래?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대학 안 간 것까지는 내가 한번 넘어가 줬다만 결혼은 안 된다. 네 고집은 누가 물려준 줄 아니? 바로 나야. 내 고집이 센가? 네 고집이 센가?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시던가요. 제 엄포에도 둘째는 심드렁했어요. 그러던 중 마침 괜찮은 선재리가 들어왔습니다. 읍내에 나가면 가끔 들르는 화장품 가게의 주인 여자가
제게 말하더군요. 서울에서 유치원 선생을 했던 아가씨인데 서울살이가 오죽 힘든가? 요즘 애들 엄마들은 좀 까다로워? 그러니 서울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지. 유치원 선생까지 했으면 대학도 나왔을 텐데 그런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려고 할라나? 뭔 걱정이여. 이 근방에서 가수원 땅만큼 잘 사는 집이 또 있는가? 그거야 그렇지. 여기 사진 있는데 한번 볼텨? 얼굴도 뽀얗고 눈, 코, 입이 오밀조밀한 게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연애 좀 하라고 둘째를 들볶기는 했지만 요즘 시골에 여자가 얼마나 있으려고요. 괜찮다 싶은 아가씨들은 다른 데서 다 채갔고 그나마 있는 아가씨들이라도 만나보라고 했지만 둘째는 요집 그 돈이었습니다. 어때? 인물이 좋지?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미스 코리아지. 사진은 실물의 반의 반도 안 나온겨. 저는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집에서 며느리 삼기 전에 얼른 우리 집 식구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마음이 급했죠. 처음엔 좋은 말로 구슬렀지만 역시나 고집을 부리더군요. 과수원 갖고 내서 혼자 산다니까요. 결혼해서 마누라랑 같이 일하면 되지. 과수원 일은 아무나 해요. 어떤 여자다 시골에 시집와서 농사를 짓는데요. 일단 사진이나 한번 봐. 예쁘지? 사진 믿을 거 못 돼요. 다 포샵한 거예요. 뽀샵인가 뭔가 그런 거 아니여. 실물은 이것보다 훨씬 이쁘단다. 됐다니까요. 나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살래요. 이 녀석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너가 우리한테 얹혀 사는 거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참말 말고 밥 한 끼 먹고 와. 안 그럼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아들을 억지로 잠자리에 내보냈어요. 진짜 밥만 한 끼 먹고 들어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들은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온 둘째는 씻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하늘만 쳐다보더군요. 어찌 됐냐? 응? 뭔 말을 좀 해봐라. 엄마 숨 넘어가겠다. 엄마, 제가 오늘 헛것을 본 건 아니겠죠? 그러더니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연신 해벌쭉거리더군요. 그 아가씨, 선녀 아니겠죠? 어디서 날개 옷을 잃어버렸다든가. 연애고 결혼이고 다 싫다더니 서울 아가씨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싶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둘째가 결혼을 하겠다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까지 잡고 와서 첫째가 둘째에게 말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할 거 길게 만나서 뭐해. 나는 빨리 결혼해서 예쁜 애기 낳고 오손도손 잘 살 거구만. 너야 30이 넘었으니 그렇다 치지만 재수 씨는 이제 겨우 26인데 결혼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싶다. 사랑하는데 나이가 대수인가? 둘의 마음만 맞으면 20살이어도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엄마? 그렇지. 첫째의 말을 들으며 서울살이가 팍팍하긴 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세상 참한 둘째 며느리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다니요. 그런 서울살이에 지쳐 고향에 내려온 둘째 며느리가 빡하다는 생각에 내 식구가 되면 아껴줘야겠다 결심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리고 둘째 내외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죠. 돈을 제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둘째가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고 싶다는 제 마누라의 말에 두말 없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는데 한편으론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흐뭇했습니다. 애들을 신혼여행 보내고 마을 회관에서 한바탕 잔치를 벌였어요.
저는 화장품 주인 여자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이 준매를 잘하면 술이 속잔이 왔는데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줘야지. 암만 말로만 때우면 쓰겄나. 걱정 마셔요. 술 석잔으로는 택도 없어요. 최소한 모피코트 한 벌은 입혀줘야죠. 엄마, 모피코트? 이왕이면 가방도 하나 사주면 좋겠는데. 내 평생의 은인인데 그까지 가방 하나 못 사줄라고. 역시 가수들이 손이 구르만. 그렇게 우리 둘째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부터 기가 막힌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다. 그 뒷말을 아시나요? 둘째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이제 한시름 덜었다 생각했던 것도 잠시였어요. 마음 같아선 둘째 내외와 같이 살고 싶었죠. 서울에서만 살았으니 살림도 서툴 것이고 과수원 일도 차근차근 가르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읍내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샀다면서요. 둘째야, 오늘도 혼자 온 거냐? 서울에서 애기들 가르치던 사람이 힘든 농사일 어떻게 해요? 분가를 하는 대신 며느리는 둘째랑 같이 과수원으로 출퇴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매일 못 오겠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타일렀지만 이틀에 한 번은커녕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 사람 없을 때도 과수원 일 잘만 굴러갔잖아요.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그래요? 너랑 결혼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시집살이는 무슨. 결혼한 지 석 달째인데 며느리 얼굴 본 건 한 손에 꼽는다. 알았어요. 내일은 좀 그렇고 다음 주에는 같이 올게요. 참말이지?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나도 며느리 예쁜 얼굴 좀 보자. 하지만 말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라, 시골 생활 적응하느라 네가 많이 힘들지? 그렇죠. 둘째랑 같이 나와서 과수원 일이라도 도우면 어떻겠냐. 집에만 있으면 너도 심심할 것 아니냐. 제가 언제 농사일을 해봤어야죠. 내가 너한테 힘든 일 시키겠냐. 와서 새참이라도 챙겨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농사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겠니?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나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럼 와서 보기만이라도 해라. 명색이 과수원집 며느리인데 아무것도 몰라서야 쓰겠니? 저 서울에서 일만 하던 게 힘들어서 내려온 거 아시죠? 응? 그렇지. 근데 저보고 시집 오자마자 일하라고요? 저 아직 좀 더 쉬고 싶거든요. 나중에 일하고 싶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실래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며느리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짧았구나. 과수원 일은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 남편 밥만 잘 좀 챙겨주렴.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서울 나들이가 시작되었어요. 둘째야, 요즘 들어 자꾸 서울로 가고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아니에요.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까 뭐 아는 사람이 다 서울에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매주 서울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시골에 어울릴 사람이 누가 있어야죠. 뭐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너희 둘 사이에 문제 없는 거지?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저한테 정말 잘해요. 저는 작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는 돌아오던 며느리의 서울 나들이가 어느 날부터 1박이 되고 또 어느 날부터는 2박이 되더군요. 며느리가 집을 비우는 날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불안감도 점점 커져갔죠. 며느리는 아직도 서울에 있다니?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이라네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 만난다고 해서 천천히 놀다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결혼 전이었다면 둘째의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리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인데 그럴 수 없죠. 반찬 만들어놨으니까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가져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둘째는 반찬을 놓고 갔더군요. 저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다가 끊어지길 반복했죠.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였어요. 혹시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면 들렀다 가라고 할 셈이었는데 말이에요. 하필 이럴 때 남편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집에 없었죠. 이 인간은 꼭 필요할 데 없지. 아이고, 별 수 있나. 내가 다녀와야지. 저는 콜택시를 불러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둘째네로 찾아갔습니다. 들른 김에 청소도 좀 해놓고 와야겠다 생각했죠. 택시에서도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뭐야? 아, 이것 좀 놓고 얘기합시다. 당신 깡패야? 왜 사람 역사를 잡고 그래? 빨리 놔. 놓으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둘째가 어떤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있다는 며느리는 둘째와 남자 사이에 껴서 두 사람을 뜯어 말리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둘째의 팔을 손톱으로 핥히고 있었습니다. 둘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남자가 누군데 이러는 거야? 일단 놓고 말해라, 놓고. 엄마, 당장 경찰 불러요. 이 자식 도망가기 전에 얼른요. 일단 무슨 일인지 알아야 경찰을 부를 것 아니냐. 글쎄, 이 자식이 남의 마누라랑 차에서 부둥켜 안고 입술을. 둘째가 남자의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더군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신혼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며느리가 외간 남자랑 그런 짓을 했다뇨. 네가 잘못 본 건 아니고? 며느라, 네가 말 좀 해봐라. 둘째 말이 사실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고. 내가 양쪽 시력이 1.0인 사람이에요. 분명 이 자식하고 차에서 내가 너희 둘 다 콩밥 먹이고 말 거야. 며느리의 내연남이라는 남자가 겁도 없이 웃더군요. 콩밥 좋아하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남의 마누라랑 놀아나놓고 잘못이 없다는 거냐? 그게 뭐 간통죄 없어진도 모르시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야, 이런 일로 흥분해서 멱살부터 잡는 걸 보니 듣던 대로 무식하긴. 둘째는 분노에 차서 더욱 힘을 주어 남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었어요. 순진한 남의 마누라 꼬여낸 것도 모자라서 네가 날 가르치려고 들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때 며느리가 둘째의 발을 있는 힘껏 떼물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의 어깨를 잡아당겼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모자와 며느리, 내연남이 뒤엉키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둘째가 아니라
남자에게 먼저 달려가더군요. 당신, 그만 좀 해.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겠어?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 당장 둘째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 그동안 시골살이가 낯설어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갔더니 이젠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알고 덤비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이 자리에서 아작을 내주마.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며느리는 쉽게 밀쳐냈습니다. 저도 이 사람한테 정 붙여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대화가 통하길 하나, 남자로서 박력이 있기를 하나. 그깟 과수원 좀 있는 거? 그거 다 팔아봤자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럼 애초에 우리 애랑 결혼은 왜 했어? 누군 좋아서 결혼한 줄 아세요? 그때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그러면서 며느리가 남자를 째려보더군요. 남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안는데 그때까지 넋이 빠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던 둘째가 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결혼 전부터 이 자식이랑 만났단 얘기야?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결혼한 거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그쪽보다 내가 훨씬 먼저 만난 거야. 그쪽이랑은 겨우 3개월 만났지만 나랑은 무려 3년 만났고 부모님 반대만 아니었어도 당신이 아니라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을 거란 말이야.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둘째는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째는 남자보다 비록 키가 작았지만 과수원 일로 다져진 몸이었죠. 남자는 속수무책으로 둘째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나무인으로 일관하던 남자가 잘못했다고 외치는데도 둘째는 계속 남자를 때렸어요. 며느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둘째를 뜯어 말릴 때까지 말이에요. 아이, 사정은 알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없어져서요. 그럼 저것들의 벌 줄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벌을 주기는커녕 아드님이 벌을 받게 생겼어요. 피해자가 아드님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예요. 마누라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폭행죄라뇨. 둘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저는 아들이 폭행죄로 구속될까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다음날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찾아와? 저도 때리시려고요? 어머님도 폭행죄로 구속당하고 싶으세요? 됐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걸 뭐하러 상대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둘째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혼해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이혼해주면 고소 취하해줄게. 둘째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머리끄덩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안간힘을 써서 겨우 참았습니다. 이혼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물론 이자료는 줘야지. 합의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딱 1,000만 원만 받을게. 잘못은 너랑 그 자식이 했는데 나한테 1,000만 원도 주고 이혼 도장도 찍어달라고? 그 남자 잊으려고 날 이혼해놓고?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일까지 잘 생각해봐. 감옥 가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도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히는데 둘째는 오죽했을까요? 이대로 이혼을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돈까지 뜯겨야 하나 싶어 답답했습니다. 마침 저녁에 첫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둘째의 하소연에 한참 동안 됐던 첫째가 그러더군요. 상간남 소송이라는 게 있으니까 막 고소하면 돼. 전화해서 위자료 2,000만 원 내놓으라고 해. 둘째가 형이 시키는 대로 제 마누라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결국 1,000만 원 합의금은 없던 일이 됐고요. 한 번 바람핀 사람이 2번은 못 피려고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온 둘째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도 형처럼 대학을 갔어야 했나 봐요. 형은 똑똑해서 이런 일도 척척 해결하는데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저는 그런 둘째에게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며느리를 소개해 주었던 화장품 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들내미 소식은 들었어. 어쩌다 그렇게 됐대? 이 여편네야.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내 아들한테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알고 있었다고? 내가 다 듣고 왔어. 시침이 뗄 생각하지 마. 알고 보니 주인 여자는 며느리가 왜 서울에서 내려온 건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더군요. 게다가 그 남자랑 다시 만나게 연결해 준 것도 주인 여자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러니 제 눈이 안 뒤집히고 버틸 수 있었겠어요? 아니 그럼 그 얼굴에 남자 하나 없었겠어? 자기 아들이 못나서 마누라가 도망간 걸 왜 나한테 와서 따져? 저는 2팔을 걷어붙였죠. 중매 잘 서면 술이 석잔이라고 나한테 한몫 단단히 뜯어갔지? 그럼 중매 잘못 서면 뺨이 석대라는 것도 잘 알고 있겠네. 오늘 제대로 당해봐라. 며느리도 미웠지만 다 알고도 내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해준 주인 여자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분노가 그날 화산처럼 폭발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저는 둘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과수원 일에만 매달리며 지냈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슬슬 둘째가 재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37밖에 안 된 아들이 평생 혼자 사는 꼴을 어미로서 어떻게 지켜보기만 할 수 있었겠어요. 요즘은 국제결혼도 괜찮다더라. 참한 아가씨들이 시골에서 살겠다고 하는 게 기특하지 않니? 너도 그런 아가씨랑 만나보면 어떻겠니? 5년이나 흘렀으니 둘째의 마음도 슬며시 풀어졌겠지 생각했지만 아니더군요. 외국 사람은 어디가 다르대요? 결혼 한번 해봤으면 됐어요. 다신 안 할 거예요. 둘째의 말을 들으며 속이 상했지만 억지로 밀어붙일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둘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희죽, 일을 하다가도 희죽, 시도 때도 없이 희죽희죽 우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참... 사실 저 연애해요. 연애? 아이고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어 볼이라도 꼬집어보고 싶었어요. 뭐하는 아가씨냐? 읍내 농협에서 일해요. 농협? 아이고 네가 이번엔 임자를 아주 제대로 만났구나. 근데 너 한 번 갔다 온 건 그 아가씨가 아니야? 알아요. 그 사람도 한 번 다녀왔거든요. 순간 두근거리던 마음이 멈칫하더군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막상 둘째가 만나는 아가씨가 이혼을 했다고 하니 왜 그렇게 마음이 찹찹해지던지요. 그래? 서로 처지가 비슷하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건 둘째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아가씨는 왜 이혼을 했다든? 엄마, 그런 건 물어보지 마요. 이번에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에 되면 다 말씀드릴 테니까 괜히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지 마시고요. 서운했지만 별 수 없었어요. 둘째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반년 둘째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이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같은 아픔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은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혼은 절대 없다. 알았지? 두 번째 며느리는 시집 온 첫날부터 다르더군요. 첫 번째 며느리와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이런 천사 같은 애가 내 며느리로 왔는지 매일 천지신명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둘째한테만 잘해도 감지덕진데 집안일은 물론 과수원 일도 척척 해내고 저한테는 또 어찌나 썩싹하던지. 여보, 힘들죠? 여기 시원한 물 가져왔어요. 어머니, 배고프지 않으세요? 제가 새참으로 국수 삶아왔어요. 와, 엄마, 이거 좀 먹어봐요. 멜라 진짜 먹어본 국수 중에 제일 맛있어요. 당신도 참. 아니다. 정말 맛나구나. 내 입에도 딱이다. 어머, 정말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면 살 뒤룩뒤룩 찌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운동하면 되죠. 같이 산책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여보. 처음부터 두 사람이 맺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싶어 그래도 이안이 되었지만요. 어느 날 두 번째 며느리가 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며 말하더군요. 제가 친정이 멀리 있다 보니 어머님이 제 친정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저희 시어머니 며느리 말고 엄마랑 딸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반찬만 해도 고마워 죽겠는데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자기 입으로 먼저 엄마랑 딸처럼 지내자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복이 있으려고 그동안 힘든 일들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하늘에 감사했어요. 고맙다. 내가 진짜 너한테 참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하죠, 엄마. 아이고, 내가 아들만 둘이라 애교 많은 딸 가진 집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래, 이제 넌 내 딸이다, 딸. 둘째 내외는 시간이 지나도 잘 지내더군요. 둘째도 전보다 더 밝아지고 과수원 일도 즐거워 보였어요. 두 번째 며느리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죠. 이제 둘째 걱정은 내려놔도 되겠구나. 그런데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더군요. 둘째를 닮은 손주 하나만. 그런 생각이 슬슬 들었습니다. 둘째가 결혼을 하고 3년쯤 지났어요.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렵더군요. 아가, 네가 올해로 몇이지? 아범이랑 1살 차이니까 올해로 39이에요. 텔레비 보니까 여자 나이 40이 넘어도 애 낳는데 문제 없다더라.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 같지 않네요. 그렇겠지. 아이 생각이 없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 빨리 손주 안 껴들어야 하는데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무슨 소리냐. 손주 낳는 것만 며느리 노릇이 아니야.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와준 것만으로도 난 감사하다. 다시는 그런 소리 말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저보다는 며느리가 더 애가 타지 않겠나 싶었죠. 마누라라면 끔찍히 여기는 둘째 앞에선
손주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제가 그 속을 모르겠어요. 둘째는 하루빨리 제 자식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죠. 이제 며느리 나이도 40, 손주 복이 영 틀렸구나 할 때쯤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빠도요. 매년 봄에 제 애가 태어난대요. 야호!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당시 첫째는 회사에서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한국에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축하 선물을 보내주더군요. 미국에서는 아기들한테 뭐 이런 걸 입히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물 건너온 거라 예쁘긴 예쁘다. 첫째가 보내온 애기 옷은 이리 봐도 신기하고 저리 봐도 신기했어요. 미국 옷이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는데요. 차이? 그게 뭔 소리냐? 중국산이라고요. 미국에서 왜 중국산을 만드냐? 난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며느리의 배도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했지만 워낙 노산인지라 행여 뱃속에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저는 노심초사했어요. 농협도 이제 그만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며느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했는데요.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고? 윗동네 방앗간집 며느리도 농협 다니는데 그 집 며느리는 육아휴직인가 뭔가 했다던데. 그게 저는 계약직이라서요. 계약직? 정직원이 아니고? 정직원이나 다름없는 계약직이었어요. 계약직이면 계약직이고 정직원이면 정직원이지. 정직원이나 다름없는 계약직은 뭐냐? 계약직은 맞는데 그냥 제가 계약 안 한다고 했어요. 임신도 했고 어차피 애 낳으면 제 손으로 키워야 하니까요. 애는 내가 키워주면 되는 건데. 어머니, 너무하세요. 응? 내가 뭘 어쨌다고 너무하다는 거냐? 제가 어머니 딸이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애가 져서 몸도 무거운데 제 걱정보다 농협 그만두는 게 더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있냐. 요즘은 오히려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더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빴다면 내가 미안하다. 임신하고 제가 좀 예민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제 진심을 몰라주는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조심해야지 싶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니까요.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서 손주가 무럭무럭 자라나 6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사둔 조그마한 땅이 있었거든요. 과수원 땅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둘째가 장가를 가서 애가 태어나면 오순도순 새 집을 지어볼까 해서 사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땅을 팔아먹어? 아이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 땅 내가 팔아먹은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그게 왜 당신 땅이야?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누구 땅이냐? 옆집 개또이네 땅이냐? 명의 좋아하시네. 내가 21 꽃다운 나이에 당신한테 시집와서 하루도 편히 쉬어본 날이 없어. 시어머니 병수바라고 제 시집안 대이을 똑똑거미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땅이라고. 그 땅을 팔 거면 나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지. 아이 상의를 했으면 당신이 좋은 말로 그러자 했겠어. 당연하지. 내 땅 팔아서 엄한 사람 주머니에 넣겠다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그럽시다 하겠어?
오호, 이 사람 보게. 아니, 누가 엄한 사람이야? 내 동생이 어떻게 엄한 사람이야? 당신 여동생이지 내 여동생이야? 시누이랍시고 우리 살림에 보태준 게 뭐 있어? 사업이란 사업은 다 말아먹고 돈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와서 손이나 벌리고 그게 대체 몇 번이야? 손가락 10개도 모자란다. 어허, 어디 여피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힘들면 돕고 살아야지. 그까지 땅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이래? 내가 지금 땅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나랑 40년을 넘게 살아놓고도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시집 왔을 때 시누이 나이 겨우 13이었어. 그걸 내가 업어서 키웠다고. 내가 말만 독하게 하지. 막상 시누이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언제 안 도와준 적 있어? 아, 그럼 지금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당신하고 시누이한테 서운해서 그런다.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땅을 팔아서 도와줄 거면 나한테 한마디 상이라도 했어야지. 남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최씨 집안에 시집와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마누라한테 어떻게 이러나 싶어 서러웠어요. 이대로 같이 있다간 숨이 막힐 것 같아 대충 집히는 대로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나 며느리더군요. 저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범아, 집에 있냐? 저 지금 땡땡이 와 있어요. 결혼식 있어서 왔는데 술 한 잔 먹고 내일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 그러냐? 며느리도 같이 갔냐? 몸 안 좋다고 해서 저 혼자 왔어요. 근데 왜요? 둘째가 사정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아, 아버지 왜 그러셨대? 엄마, 며칠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 현관 비번 알죠? 저번에 반찬 가져다 주느라 며느리가 알려주더라. 둘째와 전화를 끊고 읍내 아파트로 향했어요. 첫 번째 결혼 때 신축 아파트라고 샀던 건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이 둘째가 장가도 가고 애 아빠도 된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가, 집에 있냐? 초인종을 눌렀지만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없나 싶어 현관문에 귀를 가져다 댔는데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파트에 쥐가 들어왔을 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았죠. 저는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나오지 않더군요. 삑삑삑. 안 되겠다 싶어 비번을 누르는데 벌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옥마야, 너 안에 있었냐? 안에서 사람 소리는 나는데 너는 기척도 없고 난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 아, 깜빡 잠이 들어서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네 시아버지랑 한바탕 했다. 일단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비를 맞았더니 몸이 으슬으슬하구나. 아,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자다 일어났다고 하는데 방금 전까지 집안에서 들리던 인기척은 뭘까 싶었어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었지만 집안은 깔끔했죠. 창문이라도 열려 있었던 걸까 생각하는데 어머니, 파전이라도 좀 부칠까요? 좋지. 막걸리도 한 잔 걸치면서 네 시아버지 욕이나 실컷 하고 가야겠다. 며느리가 웃으며 파전을 굽더군요. 둘이 막걸리 잔을 주고받으면 더 기분이 나겠지만 며느리는 임신한 몸이잖아요. 아쉽지만 며느리는 우유로 대신했죠. 아이고, 오늘따라 막걸리가 아주 달구나. 졸립지 않으세요?
어머니, 작은 방에 자리 깔아 드릴 테니까 한숨 주무실래요? 아니다. 오늘 아니면 너랑 나랑 언제 이렇게 단둘이 있어 보겠냐. 아범도 내일 들어온다는데 오늘은 마음껏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신다고요? 왜 그리 놀라냐? 그러다 해 떨어지겠다. 아, 놀라긴요. 오늘따라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커갈수록 몸도 무거워지고 더 예민해지나 보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자고 간다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쓰이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들린 인기척이 신경 쓰였습니다. 며느리 혼자 재우는 게 불안했죠. 막걸리 더 없냐? 딱 한 잔만 더 마셨으면 좋겠는데. 어쩌죠? 술 다 떨어졌는데. 내가 사오면 되지. 어이쿠. 막걸리 한 병을 혼자 마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의자에서 일어나 서는데 몸을 가누기 어렵더군요. 식탁을 겨우 짚으며 몸을 지탱했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이고, 몸도 무거운 애가. 그럼 이번 한 번만 네가 다녀올래? 네? 네. 참, 어머니, 방 안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안방이 엉망이에요. 곰팡이 냄새도 심하고 바닥도 축축하고. 아무튼 안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누수가 났다는 말에 걱정이 되더군요. 10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 누수라뇨. 이게 말로만 됐던 부실 공사인가 싶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라면 누수가 오래된 모양인데 제가 걱정할까봐 둘째가 말을 안 했구나 싶었죠. 그런데 웬걸 곰팡이는커녕 안방은 뽀송하기만 했습니다. 천장에 물자국도 없었고 벽을 만져봤지만 축축하지도 않았어요. 분명 누수가 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냄새는 뭐지?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구릿한 냄새. 며느리가 말한 곰팡이 냄새인가 싶었지만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니, 술 사왔어요. 어머, 안방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야, 누수가 났다고 하지 않았냐? 누수가 났는데 얼마 전에 고쳤어요. 근데 어디서 또 물이 셀지 혹시 모르잖아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안방을 나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뽕 소리가 났어요. 제가 맡았던 그 구릿한 냄새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방귀 조절이 잘 안 되네요. 다시 뽕 소리가 나더군요. 그것도 옷장 안에서 말이에요. 소리가 날 때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그러다 천천히 자기 코를 막더군요. 제 방귀지만 냄새가 참 독하네요. 그쵸? 하하하. 소리는 저기서 나는데 방귀는 네가 뀌었다고? 내가 술을 마시긴 했다만 귀랑 코까지 취한 건 아니야. 소리는 집이 좀 오래돼서 나는 걸 거예요. 윗집에서 화장실을 쓰면 배관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진짜로요. 둘째는 그런 소리 없던데.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런 거죠. 얼른 나가서 한 잔 더 하세요. 제 팔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한 며느리의 팔을 풀고 저는 천천히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몽둥이에 쓸만한 것이 없나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가 들어왔어요. 며느리와 저는 둘 다 깜짝 놀랐죠. 여보, 당신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엄마랑 둘 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근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둘째야, 옷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에이, 옷장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붕, 부르르르르, 붕.
둘째의 눈이 둥그레지더군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아니에요. 넌 지가 방귀 낀다는 소리 들어봤냐? 둘째가 고개를 저었죠. 뿡, 찍, 뿡, 푸르르르르. 소리가 길어질수록 냄새도 짙어지더군요. 옷장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저는 양손으로 코를 인내님껏 막았습니다. 그래도 코 속으로 파고드는 냄새는 안 맡아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곧이어 둘째가 옷장 문을 벌컥 열었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엔 까무잡잡한 피부의 남자가 바지와 티셔츠를 껴안은 채 나체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옛날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라고 하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아이고, 땀사스러워라. 넌 누구냐?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더군요. 읍내 공판장에서 일하던 응우 머식이라고 하는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뿡 찌리리 붕붕 찌직. 한 번쯤 뱃속에서 급한 신호가 와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뿡을 넘어 찌익 소리가 나면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임신한 여자답지 않게 재빨리 뛰어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어 젖히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 웅우 머식이라는 남자는 쭈그린 자세 그대로 화장실로 다이빙하듯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어져 들려온 소리. 찌지직 부하, 찌지지직 부하. 그 소리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몇 번 들리고 남자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오더군요. 원래대로라면 응우 머시기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줬어야 했겠죠. 하지만 둘째와 저는 이미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죠. 저는 코를 틀어막고 며느리에게 말했답니다. 너는 어디 바람을 펴도 저런 냄새나는 놈이랑.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더군요. 입덧이 올라온 건지 응우 머시기 방귀 냄새에 비위가 상한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래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응우 머시기가 포지뿡 찌지직하던 변기를 붙잡고 앉은 걸 보면 며느리 비위도 고통은 아니라는 걸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갓난쟁이를 품에 안고 둘째 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태도는 완강했어요. 내 집에서 내 안방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도 용서를 해달라고? 더러워도 보통 더러운 짓이 아니지. 내가 그 냄새만 생각하면 어휴, 지금도 토가 나온다. 둘째에게 매달리는 게 소용없을 것 같았는지 며느리는 이제 제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미워하셔도 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어머니 손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세요? 그 말에 둘째가 더욱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 보려고. 야,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 못된 것. 배부른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이랑 바람핀 게 누군데? 너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당신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남 그 애가 불쌍하다 진짜.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알 수 있었죠. 까무잡잡한 피부에 나무 젓가락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속눈썹, 두툼한 입술. 아이는 둘째의 핏줄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 안 해도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는 모두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애 얼굴을 봐라. 누가 그 애를 보고 우리 둘째 핏줄이라고 하겠냐?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아범이랑 쏙 빼닮았잖아요. 내가 눈이 삐었냐? 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봐도 혼혈인 거 딱 알겠다. 아범 조상님 중에 외국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어이없는 소리로 저희를 황당하게 만들었죠. 스스로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아범 좀 설득해 주세요. 두 번이나 이혼하면 저 사람도 동네방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이고, 고양이가 지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결혼할 때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혼은 안 된다면서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남편에게 손짓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다가와 제 눈에 흙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4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제 속까지 아는 건 남편뿐이다 싶더군요. 둘째는 그렇게 두 번째 이혼을 했습니다.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남편은 자꾸만 둘째를 채근하더군요. 며느리보다는 손주 생각이 간절한 거겠죠. 저는 어떻냐고요? 며느리의 미음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제 완전히 마음 비웠습니다. 첫째가 낳은 손자 손녀면 이제 좋게요. 마누라가 없어도 성실하고 착하면 됐지 굳이 결혼시킬 필요가 뭐 있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욕심을 부렸다가는 둘째 인생이 지금보다 더 꼬일까봐 걱정이기도 하고요. 며느리 하나 더 받다간 제 말년도 편치 않을 것 같거든요. 가끔 제가 며느리 복이 없는 건지 둘째가 아내 복이 없는 건지 생각해 보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며느리라면 지긋지긋해요. 살갑진 않지만 첫째 며느리 하나면 됐죠. 만약 둘째가 또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면 어쩔 거냐고요. 이제는 제가 뜯어 말릴 판입니다. 이건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대체 뭘 먹으면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내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의무 머시기의 나라에선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군요. 파인애플 비슷하게 생긴 과일이라는데 이걸 과일의 왕이라고 한다네요. 그 두리안이라는 게 냄새가 아주 고약하답니다. 신 것도 아니고 썩은 것도 아니고 삭힌 것도 아니고 아무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냄새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큰 슈퍼나 시장에 가도 쉽게 살 수 있다는데 아마 전 평생 못 먹을 것 같네요. 아, 이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게 말이죠. 엄마, 저 결혼할래요. 읍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고향이 베트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둘째, 세 번째 결혼식이랍니다. 자식이 뭔지 저는 아무래도 말년에 편히실 팔자는 아닌가 봐요. 이제는 인생 삼세판이라는 말을 믿어보는 것밖엔 방법이 없을 듯 싶어요. 어이없고 기막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